박노인은 오래된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말라 있었고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들고 동네 하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는 특별한 감정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힘도 마음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낚시 가시나 봐요, 박 형님. 근처 슈퍼를 운영하는 이옥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요. 박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옥분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말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천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없이 물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역시 묵묵히 낚싯줄을 들이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기계였지만 딸이 연락하라고 사준 것이라 억지로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놓인 국화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는 지금도 빈자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맞은편 빈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TV를 볼 때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외로움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강좌가 열린다는 안내문을 본 그는 별다른 기대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인 몇 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요즘은 이것도 알아야 세상하고 끊기지 않아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좌에서 그는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법, 문자와 앱 설치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그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세계처럼 보였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강사가 취미 활동 모임 앱을 소개하자 박노인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낚시터 풍경 사진을 처음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표시였습니다. 박노인은 생소한 기분을 느끼며 알림을 눌렀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하지 않은 외국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엘라라는 이름 아래에는 짧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뷰터펄 리버. 그는 댓글을 번역해보고 손가락을 떨리는 채로 답글을 입력했습니다. 생크유. 그 작은 소통은 오래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진 커뮤니티 앱에 접속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을 정리해 올리면 몇몇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엘라는 꾸준히 그의 게시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의료 봉사를 한다고 소개했고 가끔은 의료진 복장을 한 사진과 짧은 일상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박노인은 낯선 나라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그녀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앱의 번역 기능 덕분에 언어 장벽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아이를 도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길래 산책을 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낚시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김기석이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요즘 폰에 푹 빠지셨다면서요? 외국 여자하고 연락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박노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취미로 사진 이야기하는 거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김기석은 못 믿어온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연락은 더 잦아졌습니다. 박노인은 엘라가 보내주는 사진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낚시터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스마트폰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서서히 엘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딸 박소연은 그런 변화가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집을 방문한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놓인 개봉된 대출 안내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대출 신청하셨어요? 그냥 알아본 거다. 깊은 뜻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박소연은 아버지의 최근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IP 메신저 앱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의심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보다 온라인 속 엘라와 더 깊은 신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노인의 인간관계는 점차 단절되기 시작했고 그는 이 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빠르게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어느새 하루가 엘라의 메시지로 시작해 엘라의 메시지로 끝나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자신의 상황을 공유했고 그의 인생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라는 평소와 달리 다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료 장비가 고장 나 환자를 돕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겁다며 잠시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밝던 말투와 달리 걱정이 묻어나는 메시지였습니다. 박노인은 낯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보낸 메시지에 엘라는 한참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신경 써줘서 힘이 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만 엘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료 장비 교체 비용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엔 직접적인 부탁 없이도 그저 상황을 설명했지만 박노인은 자연스레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 소액을 송금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목적을 묻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엘라는 감격한 듯 길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노인의 마음에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주일 뒤 엘라는 의료 물자가 도난당했다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금액은 이전보다 컸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했지만 엘라는 타국에서 고립된 현실을 호소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카드론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근처 은행 창구 직원은 조심스레 금융사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박노인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습니까? 낚시터에서 마주친 김기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박노인은 짧게 대답했고 더 이상의 대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여유가 사라지고 긴장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을 점점 더 두려워했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종일로 늘어났고 엘라와의 대화를 위해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고 그의 삶은 조금씩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영상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라가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도로와 부서진 차량이 보였고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영상 끝에는 통신 두절 가능성이라는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은 이유 모를 동요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엘라의 모든 이야기를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정말 위험한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엘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료 장비 구매 비용이 있지만 계좌가 동결되어 송금이 막혔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요? 박노인은 서둘러 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엘라는 국제 보안을 이유로 계좌 추적이 진행 중이라며 일반 은행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처음 듣는 내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이미 계좌는 금융감시 시스템에 의해 일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최근에 잦은 해외 송금 때문에 사기 위험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권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사람 하나 돕겠다는데 왜 막는 겁니까? 직원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만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노인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합법적 수단으로 해외 송금이 막힐 경우 환칙이라는 비공식 경로를 쓴다는 글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영역이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밀하게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특정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높았지만 신속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선생 맞죠? 소개받았습니다. 해외로 자금 보내는 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박철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박노인은 박철민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가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보내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엘라를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소연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대출 서류 더미를 발견하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여러 은행과 캐피털 회사에서 발급된 서류들은 모두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길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대출 금액은 이미 연금을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일부 계좌에는 압류 경고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개설된 낯선 전자지갑 계좌까지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왜 대출이 이렇게 많아요? 남의 일에 신경 끄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건 아빠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돌리고 말을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과 경계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박소연은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이버 범죄 담당 부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최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아빠는 절대 믿지 않아요. 최 형사는 엘라라는 인물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출처와 접속 IP를 분석한 결과 그녀가 남긴 기록은 특정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생성된 가짜 정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박소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엘라가 보낸 사진이 스톡 이미지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받은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 피해자 게시판에서 동일하게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모아 아버지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박소연은 아버지에게 증거를 제출하며 진실을 알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깊은 불신을 드러내며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내가 뭘 아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아빠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사기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둘의 대화는 감정적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박소연이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박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의 방 서랍에는 여권과 현금이 없었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메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할 일이 있다. 돌아오겠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엘라가 보낸 주소가 있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더욱 위험한 소용돌이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공항의 습한 공기는 박노인의 숨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 공항 밖으로 나서자 혼란스러운 소음과 이방인의 언어가 뒤섞여 귀를 뒤덮었습니다. 그는 작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움켜쥔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벽면의 광고판과 이정표는 모두 외국어였고 익숙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엘라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앞 택시 승강장에서 그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운전사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소를 읽은 운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요금을 불렀습니다. 차는 공항을 떠나 오래된 도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옆으로는 낡은 간판과 좁은 거리, 비좁은 시장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내린 곳 앞에는 병원 같은 시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강장도 없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건물 앞을 서성이던 박노인은 경비원에게 엘라의 이름을 보여주며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곳에서도
엘라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존재하지만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숙소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천장에 달린 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켜고 엘라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외국인 의료봉사단 본 적 없습니까? 그는 다음날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현지인이 다가와 그를 불렀습니다. 엘라, 당신 엘라 찾지? 그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그 사람 있는 곳 알아. 그 남자는 말없이 골목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과 이어지는 뒷길은 점점 더 어둡고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 걷던 박노인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공장지대였습니다. 녹슨 철문 뒤로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은 어쩌면 결코 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녹슨 철문 안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발을 내딛자 먼지가 천천히 흩날렸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오래된 창고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전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안내했던 현지인은 말없이 철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해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진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창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중앙에는 낡은 철제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잡동사니처럼 흩어진 여행 가방과 여권, 신용카드가 널려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모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 채 같은 공간에 앉아 촬영된 사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남성이 나타났고 그들은 박노인을 보자마자 거칠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움직이면 다친다. 낮은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소지품을 모두 빼앗고 양손을 묶었습니다. 이어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 기록과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 남자가 피식 웃으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엘라 찾으러 왔다고 했지? 잘 왔네. 그 말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함정 속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작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라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자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화면 안에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메시지 스크립트와 표정 연출법을 지도하는 교육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엘라 계정 운영팀이라는 이름의 작업방 채팅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엘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도 진심도 믿음도 모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철문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더니
창고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고 방송과 사이렌 소리에 남자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다. 서둘러 치워. 조직원 몇 명은 짐을 챙겨 달아났고 나머지는 박노인을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총성이 공장을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혼란 속에서 뒤로 넘어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박노인은 희미한 소음 속에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낯선 흰색이었고 주변에는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돼 있었고 옆에는 현지 병원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최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박소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상기된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끝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서로를 향해 번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소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감정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금융기관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상담 프로그램을 권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 검거 소식을 보도했고 그 사건에는 박노인의 이름 대신 어시라는 이니셜만 등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뒤 박노인은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휴대전화는 서랍 깊숙이 넣었고 컴퓨터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사이버 사기 예방 교육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